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해산됩니다. 임기 연장 표결에서 러시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2일차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승부처를 찾아 표심 잡기를 이어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경기도 성남에서 선대위를 진행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5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의료 공백이 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인천과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에서 잇따라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주점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설치 경위 등을 분석 중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 달 종료됩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로 인해서 러시아도 참여하는 이 전문가 패널 유지가 부담스러워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서영일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표결이 부결됐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not been adopted owing to the negative vote of a permanent member of the council. 이에 따라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 달 종료됩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창설된 지 15년 만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활동 연장을 투표로 결정해왔는데 올해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패널 결의문에 효력 시한을 규정하는 일몰 조항이 빠져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убеждены, что в Совете давно назрел мысли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по актуализации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중국도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미국 등은 러시아의 거부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Was a self-interested effort to bury the panel's reporting on its own collusion with the DPRK to secure weapons that it can use to further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반발했습니다. This is almost comparable to destroying a CCTV to avoid being caught red-handed. 우리 외교부도 대북 제재 감시가 강화돼야 할 시점에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크림반도와 흑해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추락했다고 현지 시간 28일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추락 지점 인근 세바스토폴 시장은 이날 군용기 한 대가 바다로 추락했다면서 민간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종사는 탈출해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자국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 러시아 측 관련 입장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5대 병원장들과 만나 전공의들의 복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전공의의 공백이 6주째 이어지면서 환자들 불편은 물론이고 대형 병원 경영 상황까지 악화되는 상황인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26일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주요 의대 총장과 만나 의료개혁 협조를 당부한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 희귀 난치병 환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전공의 복귀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의료계는 더 이상 환자분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5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하는데 의대 교수 집단 사직과 의대생 휴학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대한 병원장들의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공백이 6주째 이어지며 대형 병원 경영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병동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0개 병동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근속연수 1년 이상 직원도 안식 휴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최근 통보했습니다. 권고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하지 않으면 배치 전환을 해야 되고 선택권은 없는 상황인데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은 무급 휴가 신청을 받는 등 상당수 대형 병원이 경영난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이 전문가 패널 다음 달 활동을 중단하게 됐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할 이 CCTV가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도국 윤소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선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로 창설됐습니다. 이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는데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유엔 회원국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를 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나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를 내놓는 역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이나 자금 지원 등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일종의 CCTV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5년 동안 활동을 해왔다고 보는데 그동안 대북제재 상당한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을 위성 사진 판독 등으로 상세히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2022년 보고서가 대표적인데요. 2022년 보고서에는 과거 북한이 파괴한 풍계리 핵시설을 복원해 새 갱도를 파고 기폭장치를 시험하는 등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을 담았습니다. 2018년엔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파나마와 시에라에 온 선적 선박에 실려 우리 인천과 포항에 들어온 사실을 보고했고요. 김정은이 사용하는 마이바흐 차량과 김여정의 명품백 등 북한으로 사치분비 흘러들어간 정황을 보고서에 담아서 대북제재 구멍을 적나라하게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할 사실을 공개해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경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됩니까? 러시아의 복잡한 국내외 정세가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을 지원받고 첨단 무기 기술 이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안보리 패널 원인이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스스로 위반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된 셈입니다. We call on all Security Council members to act responsibly this morning and renew the panel of experts mandate for an additional year for the benefit of all member states. 결국 대북 제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동안 패널 감시의 활동을 축소하려고 시도해 왔는데 다른 회원국이 반발을 하자 결국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대북 제재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패널 연장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거부, 중국은 기권하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우선 유엔은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활동이 종료를 하더라도 대북 제재위는 지속한다고 분명히 뜻을 밝혔습니다. 패널이 없더라도 대북 제재위가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건데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실무 조직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서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별도로 경기도 성남에서 선대위를 진행합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서울 가락시장에서 출정식을 가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험지를 돌며 총선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수입. 먼저 영등포와 동작구에서 유세에 나서는데 두 곳 모두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 패배한 곳입니다. 오후에는 경기도 의왕과 안양, 군포, 안산시를 연달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어 반도체 벨트인 경기 화성과 평택, 수원 등을 돌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범죄 연대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2조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대장동 의혹 재판 출석 때문에 선거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 이후 선거 유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였습니다.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주재로 경기도 성남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광주와 대전 등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잇따라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남동구 2곳과 계양구 3곳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남동구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경남 양산시 사전투표소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죠.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의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다 논란이 커지자 수임한 사건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조이팔, 제이오그룹 등 굵직한 다단계 사기 사건을 파헤친 전문 검사였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스템 코리아는 농산물을 쇼핑몰에서 사고 팔아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회장님 말씀이라든지 늘 본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늘 들었다 보니까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검찰은 투자자 10만 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 대표 등 10여 명을 지난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휴스템 코리아 대표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의 수임료는 억대가 넘는 고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4천억 원대의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도 인터내셔널 관계자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강력 범죄자라도 변호할 수는 있지만 이 변호사라면 적어도 다단계 사기는 피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조희팔 사건, 제이유그룹 사건 등 대형 다단계 사기 범죄를 수사해 1급 전문검사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부지검장으로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된 수임건은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어제부터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가 사활을 건 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서로를 향해서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지배를 막지 않는 게 네거티브 같습니까? 아닙니다. 2조 심판은 인생입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입니다.
자,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함께 겨냥한 2조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여야가 내건 프레임은 어떻게 먼저 평가를 하시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뭐 투표의 기능에는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뭐 심판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양쪽 모두 심판을 강조하는 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표하면서 심판만 합니까? 고위권자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표의 기능에는 회고적 투표, 즉 심판 기능도 있는 것이고 전망적 투표, 미래에 대한 기능도 있는 거죠.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너무 지나친 과거 회귀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국민들께서 투표하실 때는 과연 어느 당에게 다수표를 줄 때 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기대도 함께 담아서 투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공약이 좀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선거운동 첫날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 일정은 정치의 종합예술이라고 해요. 저희가 정치를 하면서. 근데 일정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여당은 뭐 영시에 가장 민생의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뭐 이런 걸 보여주겠다. 네. 가락시장으로 갔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일정은 굉장히 좋았는데 메시지가 좀 따로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 가서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 그동안 뭐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2조 심판 이야기가 더 부각이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뭐 야당은 뭐 오로지 정권 심판이니까 용산의 어떤 상징적인 곳에 가서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를 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 현장에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과 또 야당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죄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무학 대사께서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불안돈목의 고사를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위원장 곡식석상에서 비속어를 쓴 거는 처음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글쎄요, 실수라는 이야기도 있고 전략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까지 다변가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다변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어떤 그 실언이 없었다라는 맥락을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언이라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언어 구사였다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86 심판론 이런 걸 앞세웠었습니다만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하면서 이 86 세대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 공천 과정에서 많이들 쓸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새로운 프레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대 야당 심판론, 이른바 민틀막 심판론 아니겠습니까? 민생 입법을 지금까지 민주당이 틀어막았었는데 그와 같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심판하는 것이 오히려 민생이다. 이 논리로 새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런 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조국 신당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출마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가 정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거대 야당을 심판하고 이 방탄당을 심판하자는 그런 프레임을 좀 더 강화시키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워딩이 아니었나 평가합니다. 네, 총선이 보름도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위원장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일단 뭐 유권자나 중도층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요, 원래 전통 보수의 품격을 잃어버린 발언이기 때문에 이 표를 같이 모으는데도 마이너스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야 공이 지금
지금 총선이 12일 남았습니다. 예. 가장 뭐 여러 번 출렁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출렁이게 하는 그 가장 큰 변수로 많은 사람들이 막말 변수를 꼽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전날 우리가 오히려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본인이 그 가장 이게 사실 묵음 처리할 정도로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기도 민망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보수의 품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급하구나 조급하구나 본인이 보여줬던 굉장히 스마트함 이런 이미지마저도 좀 희석되고 있구나 이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급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어제 이제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요. 유승민 전 의원이 모습이 이제 눈에 네. 띄었습니다. 선대위 합류는 하지 않았지만 유경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오늘 성동갑 이종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에요. 유승민 의원이 좀 더 활동을 더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뭐 친분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보통 이제 지원 유세라는 나가는 사람들이 물론 한 표라도 이제 도움이 되겠지요. 네. 그러나 지원 유세를 누가 하느냐가 마치 그 총선 어떤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당선되지 못할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제 그 스피커가 한동훈 위원장으로만 한정돼 있다. 한 사람만 얘기한다. 한 사람 말만 들린다. 그러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고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유승민 의원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뭔가 직책을 맡든가 당에서 요청한다든가 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득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당에서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유경준 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KDI에서 함께 근무했던 그런 또 인연이 있는 것이고 예. 개인적인 인연. 이종철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바른정당에서 대변인을 네. 했고 맞아요. 그런 유승민계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개인적 차원에서 간 걸로 생각하고 본인도 지금 요청이 있을 경우는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중도층 표심을 조금이라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후보들 또 이른바 험지로 분류되는 후보들 뭐 그런 데서는 아마 유승민 의원이 많이 그 요청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뭐 유세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직은 조금 이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르다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모습이 보였다면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입니다. 4월 10일은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없고 남녀 노소도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어제 저곳이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파동이 있었던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끌어안았습니다.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유권자들이 볼 때는 뭐 좋게 보겠죠.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마음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여지는 모습은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좀 어른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유승민 전 대표의 모습을 봤지만 저 모습은 유경준 의원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아 여당이 저런 유승민 의원을 못 끌어안는구나라고 속 좁은 모습으로 오히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만 만약에 유권자가 본다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더 어른스럽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먼저 중요한 일을 해결하려는 모습 아니냐. 근데 여당은 이렇게 중요하고 굉장히 운명의 어떤 이 정권의 운명에 엄청나게 그 뭐랄까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총선에서 절박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파란 점퍼를 입고 경남 지역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죠. 문 전 대통령의 등판, 선거 판세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 문 대통령이 활동의 범위를 넓힐지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날의 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때 기자회견에서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네네.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것을 넘어서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요. 네. 여전히 또 어떻게 보면은 부산, 울산, 그 경남 쪽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민주당을 지지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제가 봤을 때는 조국 대표에 대한 그 조국 신당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부분도 좀 읽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5년 동안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심판받았다는 그 프레임이 오히려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중도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그 결정이 나올지 봐야 되는데요. 그런 흐름이 여전히 읽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걸 바라지만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같이 와서 유세를 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면은 부울경 지역에서도 그 영향력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 내 일각에서 범야권 200선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지도부가 단속에 나서긴 했는데 이해찬 상임 선대위원장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 싶다라는 말을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을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180석 얻었을 때도요. 전체적인 그 표 차이를 계산해 보면 합산을 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박빙이었다는 거고 예. 이번 판세도 비슷합니다. 승리하더라도 박빙으로, 패배를 하더라도 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게 팩트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200석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전망치가 아닙니다.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는 거죠. 200석이 민주당 그리고 범야권이 확보를 해야지만 뭐 탄핵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 없더라도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러 번을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당사자 지위에 거부권 행사했죠. 간호사법 제정 지금 여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의사파업 이렇게 사실상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그 당시에 왜 거부권 행사했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국정 운영이 매끄럽지 않다고 보신 부분 200석이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런 호소를 드리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석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유세에서 딱 151석 요거만 확보하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일당 뭐 국회의장까지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뭐 151석에 얘기했지만 사실 요즘에 이재명 대표 표정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예. 막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고 그런데 예. 선거에서는 그런 좀 딜레마죠. 사실 뭐 아까 다 얘기했지만 5만 프레임에 딱 갇히는 순간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대개는 몸을 낮춰서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읍소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잘못하면 또 그런 게 너무 지나치면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열세인 모양이다. 그래서 선거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어떤 양쪽을 균형 있게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얘기하신 대로 아까 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선거에는 심판 기능도 있고 전망 기능도 있다면 심판 기능을 할 때 물론 이제 총선이니까 현 정권 심판 이게 프레임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건 분명하지만 네. 과거 민주당이 지금도 마찬가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국회에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어떤 실적을 남겼는가 하는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그만큼 의석을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정당에서는 그걸로 우리가 이런 실적을 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 다수당을 주십시오. 양쪽 다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국민들의 심판을 호소하는 어떤 실적을 한 표라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네, 요즘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에 오늘 이재명 대표 공식 유세 일정 없습니다. 대장동 대편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앞으로도 선거 전날에도 재판 일정이 잡혀 있어요. 선거 유세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유세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재판에 가는 게 원래는 굉장히 악영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과거의 정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안 좋은 점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네네. 잘 보여야 함에도 안 보이는 이유는
대통령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실의 지금 행동,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미 비교할 이유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독선적이고 뭐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귀 기울여 주지 않는 모습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국민의 시각이 몰려 있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에 너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안 좋은 점이나 비판할 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원도요. 그렇다고 한다면 괜히 오해를 사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사법 자제를 조금 보여주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는 윤 대통령 이야기 때문에 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법원을 자꾸 가는 것이 그 선거 유세 나서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법원에 가지 않음으로써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자1야당으로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그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 하에서의 사법부를 상당히 무시한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프레임 자체에 갇힐 경우에는 오히려 선거 유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특히 중도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걱정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그 법정에 나간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거의 뭐 무단 불참으로 했던 것이 한 2번 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못 나간다고 해놓고도 여기 나갔던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존중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선거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의 본회의나 임시회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본회의 임시회나 아니면 본회의가 있으면은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면책 특권이 있지만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 앞에 만일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원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 이번에도 안 나갈 경우 구인영장이 실질적으로 발부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가신다라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직선거운동 첫날 제3지대 정당들도 열띤 선거전을 벌였죠. 그 모습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치가, 행정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파든지 뭐 쪽파든지 무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식탁 물가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니까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저희 개혁신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드리고자 이 비오는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출정식 보셨는데 동남풍으로 전국으로 몰고 가겠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조국 대표의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뭐 출정식 하는 것은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도 이제 그 정당들이 선거운동 시작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전략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올라오면서 그와 같이 경상도, 호남, 영남 지역에서의 지지세를 서울 지역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읽힐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많은 여론조사의 수치를 댈 것도 없이 아무래도 조국 대표의 기세가 또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상당히 커지는 것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그 평론가들이 투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와 지금의 변수는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순번에 오른 사람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지지율은 상당히 좀 최종 그 결과 나올 때까지 투표일까지 조정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최종 결과가 어떨지 그래서 만약에 선거에서 22대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을지 뭐 그런 점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외에 이준석, 이낙연 대표, 심상정 의원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제3지대가 후보들이 선거에 좀
막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변수가 되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국민의 관심에서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두 거대 양당의 상호 적대 정치에 굉장히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기대를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녹색정의당도 그동안 제3당의 어떤 대표성이 있었는데 그러면 두 거대 양당이 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선명성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기 이익 때문에 주저주저 하거나 선명하지 못한 느낌을 많이 줬기 때문에 대표성을 잃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제3지대가 하나로 모였을 때 두 거대 양당의 패권주의 이거를 국민들이 되게 싫어해서 제3당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패권주의적인 모습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서 엄청난 실망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나와서 그 갈데 없는 표들이 그 조국혁신당으로 몰리면서 사실상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대의 관심을 조국혁신당이 다 지금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라 그 외에 그 제3의 정당들은 관심 밖으로 좀 밀려나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총선 후보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이 관련된 의혹들도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게. 경기 화성을 공영훈 민주당 후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기 바로 하루 전날 현재 시간 이제 30억 상당의 성동구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게 이게 지금 논란이 됐어요. 부동산 투자를 뭐 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잘 해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성공적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하겠죠. 본인이 이제 한 11억 정도의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한 30억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거의 3배에 가까운 어떤 그 시세의 어떤 상승을 보고 있는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날짜가 너무 절묘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장 핫한 지역이기도 한데 이 실거래 의무가 있는 그 실질적으로 매입했는 것은 본인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있던 바로 그 시점인데 성수동에 있는 그 공장을 이전하는 계약이 있기 바로 직전인 4개월 전에 본인이 이 지역에 대한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2021년 4월에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실거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거주를 하려고 했더니만 이 증여했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만 아들인데 아들이 어디 있느냐? 군대가 있어 현역을 복무를 하고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21년 4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바로 직전 하루 전날 군대에 가 있는 현역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우연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법을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서 개발 예상을 하고 이런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민주당과 공인영 후보의 어떤 확실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제 지정 여부를 알지 못했다, 내부 정보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일단 성수동 땅과 관련해서 그 직전에 뭐 이야기가 나왔다거나 하면은 얼추 맞는 문제 제기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수년간 된다 안 된다 이런 여러 말들이 나오는 중에 본인은 그 땅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그 직전에 샀다. 이건 억지 끼워 맞추기라고 당사자가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보이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경기 안산갑의 양문성 후보 서울 서쪽 아파트 매입 때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11억 원을 뭐 딸의 명의로 대학생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도 별도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당에 공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요. 뭐 기본적으로 그 대학생 딸에게 11억을 대출을 한다.
수입도 없고 자산도 있어 보이지 않는데 11억을 대출했다. 이건 불법 대출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금감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직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수입이 없는 사람이 11억을 대출받고 그다음에 그걸 기여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를 실질 증여로 볼 가능성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제 실질 과세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은행을 대출받아서 꾼 것이지만 이것이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어떤 증여적인 요소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사 여부에 따라서는 뭐 어떤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라서 당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양문석 후보는 그 막말 논란도 또 이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하게는 볼 것 같은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논란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조금 물타기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출을 받은 곳도 대구더라고요. 대구였고 그다음에 내용이 본인의 설명은 뭐 시기적으로 연끌할 때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대학생이 대출을 이렇게만 큰 돈을 받게 했다? 제3자로 명의는 자기하고 부인으로 돼 있는데 이 상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글쎄요. 그 대출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저 같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뭐 그게 담보대출도 아니고 신용대출로 11억을 받는다? 이거 쉽지 않을 거거든요. 뭐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서류를 준비할 때도. 이거 주택담보대출은 맞는 것 같고요. 11억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아니 그 대학생 명의로 돼 있으니까 대학생 명의로 받은 거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아닌 거죠. 어쨌든 본인도 편법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대출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 본인이 이건 편법적 대출이었다 얘기하면 그분에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뭐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데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던 방산업체에서 기술을 훔쳐 나와서 총기 부품을 만든 뒤에 이 중동에 밀 수출해 오던 5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일반 공구라고 속여 3년 넘게 밀 수출한 대금이 26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관 조사관이 총기 부품인 누리새 뭉치를 하나씩 조립합니다. 탄화를 장전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국내 한 방산업체는 이 부품들을 중동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품을 밀 수출해 오던 50대 남성 2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해당 방산업체에서 20년간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퇴사할 때 도면과 실험 자료를 빼낸 뒤 다른 방산업체 대표와 함께 총기 부품 30여 종을 만들었고 한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에 5% 싸게 팔았습니다. 중동 지역 거래처 물량이 점차 줄어서 확인해보니 회사의 재직 당시에 훔쳐간 중대한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거래처 물량을 빼돌렸고 세관 수출 품목 신고는 허위로 했습니다. 이들은 총기 부품인 총열 등을 산업용 장비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했습니다. 3년 넘게 밀수출한 부품과 장비는 48만 개, 266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공조한 세관의 꼬리가 잡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채소값도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삼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값이 금 한 돈을 사려면 4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많이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3.75g이 금 한 돈이거든요. 40만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이미 트라이온스당 2,200달러를 넘어섰고요. 오늘 새벽에는 2,24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금 1g 현물 가격은 9만 5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4년 금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달러 약세, 또 하나가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 세 번째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를 예고하다 보니까 통상 달러 가치와 금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서 달러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대체제인 금 가격은 통상 오릅니다. 네. 두 번째가 금 시장의 큰 손은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무려 200톤이 넘게 금을 사들였는데 20조 원 가까이 금을 사들였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은 미국 견제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어쨌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년째 달러를 팔고 금을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두 개의 전쟁이 여전히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정학적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도 금값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금하면 이거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사과인데요. 금 사과라고 할 만큼 사과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채소값도 이어서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그 전에 많은 대책을 좀 내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과만 오른 게 아니라 예. 채소값도 눈에 보이지 않게 신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상악화에다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작황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 농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7일 기준 오이맛 고추 소매 가격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63% 뛰었고요. 방울토마토, 취정오이, 그리고 양배추 가격이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이거는 소매 가격 얘기고요. 도매 가격은 상승세가 더 가파릅니다. 네네. 양배추의 경우는 1년 전보다 140%가 올랐고요. 배추 가격도 지금 65%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4월에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이 채소류 가격이 4월에 재배 면적이 줄어듭니다. 여기에는 이제 청양 풋고추를 비롯해서 오이맛 고추, 애호박, 일반 토마토까지 적게는 1%, 네. 많게는 4%까지 재배 면적이 줄기 때문에 작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죠. 면적 감소합니다. 이 얘기는 채소 가격도 당분간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1년 후 물가 수준을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3월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전월 대비 0.2%포인트 올라서 3.2%를 기록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거 1년 후 어떤 물가가 걱정되십니까? 라는 물음에 가장 불안한 게 농축산물입니다. 그렇죠. 무려 63%. 예.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농축산물은 1년 후에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건데 지난달보다도 10% 이상 그 오름 우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요. 두 번째가 공공요금하고 석유류예요. 이건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물가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 심리 상승세가 넉 달 만에 꺾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 멈추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궁금한 건요. 이게 현상으로만 잠깐 오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건지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단언하긴 좀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곡점에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4월 넷째 주 기준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올랐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 인천 그리고 수도권과 경기의 경우는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8주째 약세입니다. 네. 그러나 서울만을 놓고 보게 되면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마포구 네. 그리고 송파구가 많이 올랐는데요. 일부 선호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급매가 소진된 이후에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반면에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는 여전히 관맹사가 지속되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상승세가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매는 그렇고요. 또 전세 시장을 살펴보면 서울은 4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은 하락한 흐름이 있어요. 서울 전세값 상승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서울은 지금 지난해 5월 이후 45주라면 거의 네. 1년 가까이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매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입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거래 시장에서는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어떤 징후가 나타나고 있느냐? 매수 심리가 점차 개선되는 이 조짐도 보이는데요. 예.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야,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전세값 너무 많이 올라서 혹시 지금 매매로 돌아서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인도 뉴델리 난드고안 마을의 한 사원에서 홀리 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도는 지금 대표적인 봄 축제 홀리 축제가 한창입니다. 색깔이 너무나 아름다운 축제 현장의 모습들 함께 보시죠.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주변 집들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지난 25일부터 홀리 축제가 시작되자 인도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로에게 형형색색의 가루를 뿌리고 춤추며 축제를 즐겼는데요. 그 어느 축제보다 포토제닉해서 사진기자들이 참 좋아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축제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홀리 축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홀리 축제는 힌두교 3대 축제로 꼽힐 정도로 힌두교 신화를 바탕으로 시작됐습니다. 힌두교에서 절기상 봄을 맞이하는 축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누구나 참여해서 즐기는 축제로 확대됐습니다. 서로 어색한 관계를 해소하고 사랑과 화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색깔을 뒤집어 쓰고 활짝 웃는 모습이 봄의 시작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남과 경북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효 중인데요. 인천과 경기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서울과 충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황사는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해 남부지방도 영향을 주겠고 중부와 경북에도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부 중부지방으로는 황사가 섞인 비도 내리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13도, 대구 19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지만 황사는 계속해서 잔류하겠습니다. 오늘처럼 황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수은과 납 등 중금속이 몸 안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역인데요. 미역에는 알긴산과 클로렐라가 풍부해서 중금속 배출과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오늘 외출은 자제하시고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나일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